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희정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서도 현장에 참여해주신 기업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 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정보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 NTB를 통해 공공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기술 등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술나눔 사업 설명회는 현장에서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이전 설명회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근본 설명회는 차세대 통신, 반도체, 헬스케어, 삼성전자의 기술나눔과 국가기술은행 공급기술과 수요기술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제한된 자리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총 272건에 대한 기술나눔 설명회를 진행하며 국가기술은행 총 40건을 대상으로 두 번째로 기술은행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총 1부, 2부, 3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삼성전자 기술나눔 사업 소개,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나눔 나눔 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약 절차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된 통신, 홈케어 기술 등 관련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 궁금하신 사항에서는 1대1 상담이 진행되어 오니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기술나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수민 연구원께서 기술나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수민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기술나눔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기술나눔 사업 소개 드린 이후에 23년도 삼성전자 기술나눔 추진 일정 그리고 접수 안내 드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술나눔 후속 지원 사업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나눔 사업 소개입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공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 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여기 보이시는 표에 있는 목록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 공기업,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서 중소, 중견기업에게 기술 나눔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기술 나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 나눔에 참여하셔서 총 6,305건의 기술을 제공하셨습니다. 2023년도 기술 나눔에서는 총 272건의 기술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러한 272건의 기술은 총 8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통신, 반도체,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통신 분야의 모바일기기 부문 기술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2023년도 삼성전자 기술 나눔 추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삼성전자 기술 나눔은 4월 11일자로 사업 공고를 했는데요. 제공기술 272건을 저희 국가기술은행 NT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NTB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키아트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는데요. 연동되는 홈페이지에서 저희 공고 확인하실 수 있고 산업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저희 5월 12일까지 받게 됩니다. 특허 활용 계획서, 재증빙 서류 등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명회 현재 진행하고 있고 신청 접수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 10일 이내에 접수 번호를 통지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마감일인 12일 이후 5월 29일까지 만약에 미수신 시에는 별도로 연락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연락이 안 오실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시고 다만 29일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9일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 이후에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저희가 제출해주신 서류를 기반으로 서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확정이 되고요. 저희가 삼성전자의 후보 기업을 추천 및 확정받은 후에 탈락이셔도 개별 결과 통보를 드리고 선정되셔도 개별 결과 통보 드리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행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증 수여식, 강연 등 진행을 하는데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키아트와의 진행은 마치고 7월 말 정도에 삼성전자와 기술 이전 기업 간에 이제 계약 체결 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프라인 설명회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온라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공고에 저희 세부 기술별 소개서도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설명 보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엑셀 목록 가끔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도 있기 때문에 양식 받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시면은 저희 키아트4U, 키아트 채널, 유튜브 채널에 저희 지금 템플릿 그대로 발표 영상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사업 설명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나눔 기술 소개도 올라가 있으니까 기술 소개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술 소개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삼성전자 기술나눔 접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4월 11일 9시부터 5월 12일 금요일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6시 접수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꼭 6시에 꼭 맞춰가지고 시간 엄수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여기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테크나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온라인 이메일 제출 방법이고요. 신청하실 때는 여기 표에 있으신 신청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필수 서류시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수 제출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에서 제외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비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성 양식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희망 특허 기술 활용 계획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식 및 분량 제한은 없으시다는 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만 복수의 특허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제 통합으로 하나로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신청 기술 건별로 개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활용 방안 부분에는 이전받고자 하는 특허의 활용 방안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업의 기존 보유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 부분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특허를 활용하셔서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이 부분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 또는 출시 이력, 제품 판매 실적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식은 나눔기술 신청서입니다. 나눔기술 신청서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2개 시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개 시트 모두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신청기업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기업명, 주소, 유형, 업종, 법인 등록일 등 신청기업의 일반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 시트입니다.
여기 벤처기업 란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만 이게 체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담당자 및 대표자 연락처 기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추후 심의 결과 통보 및 행사 안내 드리기 때문에 이 연락처는 오기 없이 정확하게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저희가 확약사항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확약사항의 동의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보시면 회색으로 예시 나와 있고 파란색 글씨로 저희가 유의사항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 두 개에 맞춰서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기 위에 보면은 작성 미완료라고 떠 있는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성 완료로 표시가 되면 그때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트는 신청기술 정보 시트입니다. 신청기술 정보 작성하시기 전에 저희 키아트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기술 목록 및 기술 소개서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기술 선정하시면 되는데요. 키아트 홈페이지 공고는 NTB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은 이전 희망 우선순위 특허대로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좀 유의를 해주시고 또 특허 희망기술 최대 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 이전 및 유지 시에 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마치신 이후에는 등록번호, 기술명 등이 기술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빨간색 박스에 작성 완료 표시가 뜨면 이제 완료하시고 저장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증빙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을 하실 수 있고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 마당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또 신청 접수 마감일 5월 12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걸로 저희한테 내주시면 저희가 필수 서류 미비된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만료 시에는 재발급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대공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법인이 아니실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말고 개인 사업자 분이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후에 인감 야린해 주시면 된다는 점과 이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는 이제 저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도 인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두 개 서류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꼭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나눔 후속 지원 사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D 재발견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사업은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미활용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R&D 재발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 나눔과 연계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3년 이내에 받으신 기술이어야 되고 또 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저희 원의 기술 나눔을 통해 이전된 기술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관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받으신 기술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의하실 점은 이전 받아간 기업이 최종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23년도 사업 공고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자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기술 나눔 받으시고 내년 상반기에 공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 1단계 선정되시면 2천만 원 지원되고요. 2단계는 4억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돼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으로부터 비행 기획 그리고 기술성 분석 등 이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시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1,200만 원, 다만 이제 기업 부담금 25% 별도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1,200만 원씩 바우처 지급해드리고요. 지원 대상 분야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및 주력 산업 분야 기술 사업화 애로 기업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분들께서 주간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컨설팅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이제 문의처 나와 있는데요. 문의 있으실 경우에는 기술사업화협회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 등록료랑 권리 이전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연차 등록료 조회 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는 여기 patent.go.kr과 같고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중소기업은 이제 연차 등록료가 4년차 이상부터는 50% 감면된다는 점, 그리고 연차료 추가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산료가 발생 가능한 점을 유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이전 비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권리 이전 등록료가 건당 53,000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21,600원 발생하고요.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개별 납부 가능하십니다. 인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술나눔 설명회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4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1차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 설명회로 NTV 통합 설명회 형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와 3차도 마찬가지로 NTV 통합 설명회로 6월과 12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각 에너지공기업 그리고 SK그룹사 기술나눔 설명회가 될 예정입니다. 3차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에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로드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대기업 공공기관 기술나눔 설명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차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되셨더라도 4차까지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방법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공고시에 정해지는 일자까지 하시면 되겠고 공고시에 정해지는 일자는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NTV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니까 NTV 사이트 주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나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질의응답은 이제 끝나고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SYP 김정년 변리사님께서 삼성전자 나눔기술 기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산업부 삼성전자 기술나눔 기술 설명 발표를 맡게 된 김정년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삼성전자 나눔 기술 개요입니다. 다음. 2023년 삼성전자 나눔 기술 대상 특허 현황 중 전체 대상 특허는 총 272건입니다. 모바일 기기,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소자, 반도체 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가전, 의료기기, 오디오, 비디오 등 차세대 통신,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홈,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나눔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모바일 기기 기술이 131건이며 전체 나눔 기술 대상 특허의 약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통신 네트워크 26건, 반도체 소자 14건, 반도체 공정 장비 16건, 디스플레이 27건, 가전 27건, 의료기기 5건, 오디오 비디오 26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나눔기술 대상 특허의 분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산업 동향과 함께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통신 기술 분야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 분야는 모바일 기기, 통신 네트워크 기술들을 포괄하는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바일 기기 기술은
기구 기술, 통신 기술, 데이터 처리, 저장 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통신 방법, 방식, 통신 장비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의 판매량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중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먼저 모바일 기기 기술 분야입니다. 모바일 기기 분야는 작은 크기의 통신을 이용하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가진 소형 컴퓨팅 디바이스로 정의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구 기술, 통신 기술, 입출력, 데이터 처리, 저장, 부가 기능, 멀티미디어, 기타 등이 있습니다. 주요 모바일 기기 업체들은 폴더블 폰 및 프리미엄 폰을 출시하며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스마트폰 시장 전략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집중 전략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모바일 기기 시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로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모바일 기기 기업들은 이에 발맞추어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자 새로운 사업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 기기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먼저 첫 번째 유망 기술은 사용자 단말 장치 및 그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가 홈 화면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홈 화면상에서 오브젝트를 직접 드로잉하고 원하는 제어 동작을 매칭시킬 수 있어 단말 장치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동통신 시스템에서 NH 및 NCC 쌍을 이용하여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보안 기술은 초기 설정 중에 EMB가 초기 콘텍스트 설정 요청을 수신하면 NCC가 0으로 초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UE 또는 UE 핸드오버 부분, 베어러 스위치가 S1GW 또는 HEMBGW에서 종단될 수 있어 시스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는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 등을 통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세부적으로 에너지 자원 기술은 통신 장비, 통신 방법, 방식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신기술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6G 기술은 통신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은 2030년을 6G 상용화 시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6G 및 위성, 양자 등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전략을 통해 상용화,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계 통신 네트워크 시장은 2022년 9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6% 성장하여 2030년 1,51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은 연평균 6.6% 성장하여 2030년 9,339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빔 포밍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프로브 기기는 동적으로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신호의 송수신이 실패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프로브 기기가 여러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경되는 상황에서 빔 방향을 변경하여 시스템 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통신 전송 기술은 성능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고 사전 성능 정보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과 다를 경우 최적으로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채널 상태가 바뀌게 될 경우에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반도체 소자,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들을 포괄하는 분야로 반도체 소자 기술은 반도체 모듈, 센서, 화합물 소자 기술,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은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 기술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전력 반도체 TF를 구성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소자 기술 분야입니다. 반도체 소자 기술은 실리콘을 이용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메모리, 반도체 소자 등의 기술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반도체 모듈, 센서, 화합물 소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 진행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시장의 침체에 따라 웨이퍼 수급량을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며 소자 개발과 관련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계 반도체 소자는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이례적인 성장을 보이며 투자 확대, 공정수 증가에 따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자 시장은 연평균 16%로 고성장하여 2027년도 1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소자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그래핀 소자와 그 제조 및 동작 방법과 그래핀 소자를 포함하는 전자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복수의 소자가 필요하고 이들을 연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그래핀의 기능성 물질층을 결합하여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그래핀과 양자점을 포함하는 전자 소자에 대한 기술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제조가 매우 어려우며 낮은 이동과 큰 온오프 전류비를 갖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우수한 광전 특성을 갖는 양자점과 이동도를 갖는 그래핀을 함께 사용하므로 높은 이동도와 큰 온오프 전류비를 갖는 광전자 소자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 분야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 분야란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공정, 후공정 개선 기술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약 30% 매출 증가하며 시장을 견인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품 중 EUV 장비는 고집적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장 침체로 인해 반도체 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24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22년 74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9% 성장하여 2027년도에는 114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반도체 조립 시장은 연평균 3.6% 성장하여 2027년 62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공정 장비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드립홀을 갖는 콜렉팅 미러를 포함하는 EUV 광 발생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드롭릿 상태의 타겟 물질은 액상이므로 EUV 빛의 발생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콜렉팅 미러를 교체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며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로봇 및 그를 구비한 기판 처리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대형 기판 가공 중 약간의 진동 또는 미세한 충격으로부터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대형 기판 제조 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판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숙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홈 헬스케어 기술은 디스플레이, 가전, 의료기기, 오디오 비디오 기술을 포괄하며 세부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구동장치, 영상 기술, 가전 기술은 클리닝 가전, 주방 가전, 거실 가전 기술, 의료기기 기술은 진단기기, 기타, 오디오 비디오 기술은 비디오, 영상 신호 처리, 촬영기기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투자 확대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는 원격 의료 솔루션을 공개하며 원격 의료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영상 송신 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 신호를 패널의 화상으로 나타내는 영상 표시 장치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동장치, 영상 기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12대 신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공급 과잉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 중에 있지만 추후 OLED와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1년 1,569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7.35% 성장하여 2030년 2,971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OLED 장비 시장으로 확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모바일 장치 이해 설정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3차원 필름을 디스플레이에 설치하는 방법은 3차원 영상 전용으로 2차원 영상 시청 시 화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탈부착 가능한 액세서리 형태의 3D 시청용 커버를 사용하는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모바일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시선 추적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값비싼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사용자의 자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응시점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결정하고 시선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전 기술 분야입니다. 가전 기술 분야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정용 전자기기 제품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가전 기술은 클리닝 가전, 주방 가전, 거실 가전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전 기기는 최근 IoT와 AI가 접목된 가전기기의 점유율이 확대되며 대중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전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소폭 위축되었지만 건강, 웰빙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프리미엄 가전기기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스마트 가전 시장은 연평균 8.6% 성장하여 2030년 647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 가전 산업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향후에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전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사이클론 집전 장치 및 이를 갖는 청소기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흡입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집진 장치의 측부로 유입시키도록 구성하여 공기의 유로 저항이 크게 되고 별도의 공기관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사이클론부의 구조를 개선하여 집진 챔버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청소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냉장고에 의해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이를 위한 냉장고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맞춤형 건강 정보 및 웰빙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지만 본 기술은 대체 지방 측정 시 심전도 식별 기능으로 미리 판별하고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기술 분야입니다. 의료기기 기술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기술은 진단기기, 기타 등이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IoT 디바이스와 연동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 영상 분석 시장은 의료 IT 융복합 시장으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5.5%로 고성장해 2030년 8,500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1.1% 성장해 2024년 약 12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초음파 진단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저전력 모드와 일반 모드가 없어 전력 소모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초음파 신호의 수신 깊이에 따라 트랜스듀서의 엘리먼트들을 선택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으며 화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의료 영상 촬영 방법 및 장치 및 개인화된 파라미터 값의 생성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인체의 X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체가 X선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본 기술은 대상체에게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비디오 기술 분야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기술 분야란 디지털 매체를 재생하는 오디오, 비디오 기기 및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오디오 비디오 기술은 비디오, 영상 신호 처리, 촬영기기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촬영기기 시장은 의료, 산업용 촬영기기로 시장이 재편 중에 있으며 수집되는 비정형 영상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데이터 분석 시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비디오 플랫폼 시장은 CAGR 16.5%로 고성장해 2025년 9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사운드바 시장은 CAGR 8.67%로 성장해 2028년 1,13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디오 비디오 분야의 대표적인 특허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유망 기술은 동영상의 썸네일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동영상 기술은 사용자가 동영상 내에서 원하는 장면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기술은 동영상 데이터에 썸네일 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영상 데이터에 원하는 장면을 보다 편리하게 재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성장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망 기술은 3차원 정보를 검출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입니다. 기존 기술은 프레임 레이트가 빠른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성해야 돼서 가격이 비싼 문제가 있었지만 본 기술은 기존 카메라 및 저사양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기술 성장 단계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기술 나눔 사업의 나눔 기술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72건에 대해서 주요 기술 분야별 특징 그리고 유망 기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개방 특허 현황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삼성전자 김용호 수석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개방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개방 특허 현황하고 계약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이제 특허 개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키아트 기술 나눔 위주로 해서 계약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천여 개 업체한테 2천여 건의 특허를 갖다가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특허 개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 진행을 통해서 키아트 기술 나눔과 같은 행사 진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개방하는 특허도 있습니다. 상시 개방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외에 이제 두 개 계열사 삼성 디스플레이, SDI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총 크게 4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서 접수, 그다음에 양수업체 최종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신청업체 간의 계약 체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권 이전 절차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신청업체에서 저희가 보내드린 이제 계약 관련 서류만 받고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접수 안 하고 권리를 이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특허권 이전 절차를 주의해서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신청할 이제 특허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신청할 특허 선정할 때는 이제 개발 제품과의 관련성을 이제 검토를 하셔서 그 유사한 특허들을 갖다가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특허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연차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성 검토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에 특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우리 개발하는 제품하고 아니면 또는 서비스할 방향하고 가장 유사한 것들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특허 내용을 갖다가 상세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키프리스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보면은 특허 등록 번호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특허 등록 번호를 저 검색창에다가 10- 숫자 7자리가 있는데 그 7자리 중에서 그 가운데 대시를 빼고 10 붙이고 그다음에 7자리 숫자를 놓고 검색을 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다시 이 공보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특허 공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특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기 보면은 등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록사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이 특허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특허청에다가 73만 7천 원을 갖다가 지불했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업체에서 이제 이관을 하게 되면은 4년차부터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료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특허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조회 발급을 갖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특허 등록번호 처음에 이제 아마 들어가면은 출원번호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 출원번호를 등록번호를 바꾸시고 그리고 7자리 숫자를 갖다가 앞에 10은 빼시고 7자리 숫자를 놓고 뒤에 0000을 갖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연차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날짜하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에서 50% 감면된 금액이 업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업체에서 특허가 선정되고 나서 신청서를 갖다가 접수하게 되면은 6월 말쯤에 이제 기술 나눔 심의를 통해서 최종 특허를 양수받을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업체 간의 계약 체결 단계가 있는데요. 계약 체결 단계는 이제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 안내 메일을 업체로 이제 보낼 겁니다. 계약 안내 메일을 보내면은 업체에서는 이제 계약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초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초안 검토가 끝나면은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서류들을 다시 우편으로 발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업체에서 인감을 날인한 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삼성전자 인감을 다시 찍어서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면은 삼성전자하고의 계약 체결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 안내 메일을 보낼 때 계약서하고 양도증, 권리 이전 신청서, 위임장 그리고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갖다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계약 안내 메일 발송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 삼성전자에는 이제 개방 특허 담당자가 총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모바일이나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쪽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원 쪽에서도 담당하는 특허가 있고 그쪽 담당자도 있는데 제가 거의 한 90% 이상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청하는 특허에 따라서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메일 내용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신청한 특허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류 첨부 파일로 이제 서류를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경우가 그 메일을 갖다가 좀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을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메일을 개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는 선정됐다라고 이제 키아트에서 그 통보를 받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메일을 갖다가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로는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이 그 작성 예를 갖다가 PDF 파일로 보낼 거고요. 나머지 MS 워드 파일로 그 서류들을 보낼 겁니다.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등록 신청서, 양도증 그리고 우편물 수신 정보, 그 다음에 위임장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은 계약서를 갖다가 사실 꼼꼼히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사실 계약서가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제 주의사항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특허의 가격을 갖다가 안 받겠다라는 거지. 진행되는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들, 특허청에 내는 비용들은 양수업체에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완료한 후에는 권리 이전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 완료하고 나서 서류를 받고 권리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 이전 등록한 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차료 미납으로 이제 특허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은 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연차료는 특허 존속 기간 동안에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신청할 때 또 업체 입장에서 과연 이 특허를 갖다가 진짜 정말로 필요한 건가 생각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어려워가지고 특허 또는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특허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삼성전자한테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허를 반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종종 위반을 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계약 체결 사실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서면 동의 없이 신문, TV, 인터넷 기타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홍보하는 과정에서 팩트가 아니고 좀 과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동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무상양도 받은 이후에 제3자한테
또 제항도 하거나 또 담보 제공하거나 그리고 기타 처분행위를 할 때 기타 처분행위라는 거는 실시권을 다른 업체한테 또 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계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서하고 이제 특허권 이전 서류를 계약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그 보내드린 계약서하고 특허권 이전 서류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메일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계약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계약서 초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그 양서받을 이제 특허번호하고 업체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초안 상태에서는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이전 서류도 마찬가지로 작성 예시를 참조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업체에서 직접 그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양도증하고 권리 이전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특허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양도증하고 위임장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다시 그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물 수신 정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편물을 받을 그 주소를 갖다가 적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진짜 등기로 가기 때문에 그 받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기존에 보면은 재택근무로 인해서 실제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분실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초안이 작성돼서 이제 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우편 발송 이제 요청을 드릴 겁니다. 이와 같이 메일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편물로 보내줘야 될 서류들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그 우편 발송 요청을 했을 때는 이제 받은 파일을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2부씩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때 이제 업체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 같은데 보면은 보통 우리가 페이지 간인을 하잖아요. 근데 페이지 간인이 상당히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천공 날인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 간인은 이제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이제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되면은 삼성전자에서 다시 그 삼성전자 인감을 날인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업체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는 서류는 삼성전자 인감 날인은 계약서 한 분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업체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양도증, 그 다음에 권리 이전 신청서. 그래서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는 권리 이전 신청서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허사무소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위임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삼성전자 법인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 이렇게 서류를 보내드릴 거고요. 서류를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허청에다가 이 서류들을 접수를 해가지고 특허권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직접 권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는 꼭 보관을 하시고요. 특허청에다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는 업체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서류들 양도증, 권리 이전 신청서, 법인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를 특허청 방문해서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사무소에 위임할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받은 이제 양도증, 그 권리 이전 신청서가 아닌 이제 위임장, 여기 차이가 나죠. 위임장하고 삼성전자 법인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계를 특허청이 아니라 이때는 특허사무소에다 주면은 특허사무소에서 별도로 이제 특허청에 접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허청에서 이상이 없이 권리가 이전되면은 권리가 이전됐다라고 하는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 완료 통지서를 특허청에서 받거나 아니면 특허 등록 원부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자주 나오는 이제 질문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개방 특허는 심사 과정의 그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방문 심사도 하는데 지금 키아트 기술 나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서류들이 다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거고요. 계약서 체결은 이제 특허 제공 절차가 완료된 것인지 이게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 서류만 받고 특허청에 접수를 안 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가거든요. 지난 후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특허가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감 증명서, 삼성전자에서 주는 법인인감 증명서가 3개월 정도 아니면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인감증명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다시 인감증명서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허청에 권리 이전을 하셔야 되고요. 권리 이전에 이제 추가 비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연차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연차료가 납부가 부담돼 가지고 포기하는 업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이제 양수 받은 후에 이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를 주셔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하신 게 또 있을 텐데 아까 처음에 이제 행사를 통해서 하는 그 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시 개방하는 그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삼성전자 개방 특허라고 그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상시 개방하는 특허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특허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양도를 해드리는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개방 특허 현황 및 계약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용우 수석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기술 나눔 설명회 이제 마치도록 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한 분 정도 계시면 여기서 질의받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2부 설명회가 끝나고 1대1 상담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지금 이거 꼭 질문하셔야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대부분 다 1대1 상담 통해서 그럼 설명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면 그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국가기술은행 NTB 수요기술 및 공급기술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업협회 이두성 사무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래 기술 나눔을 드리는 자리인데 분위기가 보니까 너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잠깐 숨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기지개 좀 펴시죠.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기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 NTB 기반의 수요 및 공급 기술에 관한 설명회 시간입니다. 저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진행됐던 삼성전자의 기술 나눔 설명회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순서는 국가기술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33만여 건의 기술 중 차세대 통신, 반도체, 헬스케어, 자동차 분야의 우수한 유망 기술을 선별해서 설명드리는 순서입니다. 기술 설명에 앞서서 간략하게 국가기술은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은행은 공공연, 대학 등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을 수집해서 NTB에 탑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거래 관련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NTB의 주요 기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추천해주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서 기술의 가격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는 NTB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거래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기술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술 이전 설명회를 연간 저희가 6회 정도 개최해서 수요 기술 및 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설명 및 상담 그리고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상훈 연구원께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 에어컨 자동 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술 나눠주시는데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공지능 기반의 냉난방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조도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서버와 인공지능 서버를 이용해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보신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성능 평가를 했고요. 난방 부분은 약 한 130세대 정도를 모집을 해서 실증을 했고 냉방의 경우에도 104세대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실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빅데이터 서버에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추운지 더운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추운지 더운지를 판단하는 그 온열감 중에서 이제 PMV라고 하는 이제 국제 표준인 그런 PMV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국제 표준 그 온열감에 관한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PMV는 이제 말 그대로 민보트지 않습니까? 여러 인종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MV라는 표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 방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맞는 온열감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용을 했고요. 변경하다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활동량 같은 거는 저희가 카메라 설치해서 그 사용자를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시간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행동의 일관성을 이용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 때 활동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는 시간은 일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잠든 시간, 그 잠든 시간 동안에 그 활동량이 오늘 잠드는 시간과 그 활동량과 같을 것이다. 이런 시간적인 연속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 벡터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쾌적 온도를 추론했고 그 온도를 이용해서 자동 제어를 해줬습니다. 근데 자동 제어 중에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동 제어를 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뭐 온도를 변경한다든지 뭐 끈다든지 킨다든지 이런 행동이 있으면 그때 사용자의 그 행위들을 또 새롭게 추가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어하다가 제어 과정 중에서 사실 사용자의 취침 시간 이 경우에는 이제 자고 있으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취침 시간에는 이런 타이머 형태의 제어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는 시간을 좀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내면은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인의 수면 시간을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뭐 가속도 센서, 빛, 뭐 소리 센서 같은 걸 수집해서 이 사용자가 잠든 건지 아닌 건지 알아내기 위한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역시 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없을 때 끄는 게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끄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제실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센서들을 이용해도 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끄지 않고 온도를 1도씩 낮춰가면서 혹시 사용자가 있는데 저희가 놓치더라도 사용자가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없을 때 끄는 게 가장 효과가 좋지만 여기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낸 건 예측해서 미리 끄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들은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출을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이니까 아침 7시에 출근 위해서 나갈 것이다. 이런 행위가 예측이 되면은 한 30분 정도 미리 끄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에 단열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먼저 꺼도 사용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그 시간만큼 껐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방법들은 제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류를 클러스터링이라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요일별로 특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연구원 가정 중에 한 곳을 대상으로 한 경우인데 주 중에는 출근을 할 것이고 주말은 뭔가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연구원 실험실인데 여기는 반대로 토일하는 사람이 없고 평일에는 사람이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른 데이터 제실 확률을 구한 것이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시간이 되면은 나간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예상되는 외출 시간보다 먼저 냉난방기를 꺼서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인데요. 이제 외출이 예상이 되면은 이제 한 번에 뭐 끌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 사람이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1도씩 낮춰가면서 서서히 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증을 했습니다. 실증 지역은 서울, 시흥, 대전 세 곳에 뭐 요만큼의 130세대를 가지고 실증을 했고요. 실증한 결과 에너지 절감량은 보시는 것처럼 약 18%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게 냉난방 에너지를 비교하다 보면은 계절별 그 연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뭐 특히 더 추운 연도가 있고 좀 덜 추운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작년과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어하지 않은 비교군 세대와의 절감률 차이를 비교한 거고요. 이제 비교군 세대랑 비교했을 때 한 12% 정도의 그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절감률 비교이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앞부분은 난방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이 부분은 냉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냉방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서버를 이용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인공지능 서버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해주게 되고요. 제어를 하는 거는 여기 에어컨 제어기라고 하는 이게 그냥 흔히 보시면 가정에서 쓰시는 그 에어컨 리모컨 같은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에어컨을 제어하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개인화된 어떤 온열감을 PMV를 변경해서 개인의 온열감 형태로 계산을 했고요.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각 방별로 쾌적 온도를 추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48일인가 굉장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상시 제어를 했었고요. 냉방의 경우에는 상시 제어는 아니고 D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름에 보시면 가끔 이제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된다라고 뉴스에 나올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럼 블랙아웃에 대비해서 위급 상황이 오면 전력 사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리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는 DR 상황을 현재 개별 가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가정이 DR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역시 서울, 시흥, 대전에서 104세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베이스라인 대비 약 16%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 가정의 에어컨을 좀 줄이는 거 정도로 한 16%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 따라서 DR 상황에서 개인 가정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절약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건 역시 사람이 없을 때 끄는 건데요. 그럼 사람이 없을 때 끄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인데 이제 저희가 개별 사무실이나 뭐 가정에 어떤 센서 같은 걸 센서나 카메라 같은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카메라를 단다고 하면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이런 적외선 영상입니다. 이 적외선 열 감시 영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술을 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와이파이 CSI라는 것은 이제 흔히 쓰시는 와이파이 표준에 보면은 이제 채널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파일럿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상태를 추정하는 게 원래 와이파이 표준에 들어 있어서 뭐 공유기라든가 어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CSI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I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물체의 움직임이 있으면 CSI 값이 변하는 것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또 저희가 개발한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개별 방별로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CSI의 크기 변화와 위상 변화 정보를 특정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어떤 패턴 형태로 나타내서 그 이후에 여기 보시는 요 구조는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는 그 구조인데요. 패턴 인식하는 요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제실인지 부재인지 판단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게 내가 몇 시에 출근했고 뭐 몇 시에 퇴근했고 이런 정보들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하는 게 꺼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방 안에서 이런 로컬 CNN 모델들에 의해서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결과는 추상화됩니다.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없게 추상화된 이 모델들을 가지고 모델들만 공유를 해주게 됩니다. 그 모델을 공유받아서 이 모델들이 개별 모델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최종 제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신규 설치된 새로운 방이 들어와서 기존의 데이터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공유받아서 제실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데모 영상인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상이랑 크기를 이런 패턴 형태로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개별 모델 5개가 있습니다. 개별 모델 5개가 제실이다, 제실이 아니다 판단을 하게 되고 그 5개를 투표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제실이고 그 확률은 0.99다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 결과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파란 그래프가 정답지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제실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게 파란색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지나가는 게 여기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제실인지 제실이 아닌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가끔 틀릴 때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제실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미 등록한 특허들이고요. 그 외에도 현재 아직 출원을 못해서 뭐 앞서 보신 그 적외선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 CS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출원은 못했지만 준비 중이라서 조만간 출원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이왕이면 그냥 끝나고 몰아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마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듣다 보니까 요새 안 그래도 한전에서 그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이나 대표이사님들께서 이런 에너지 절감 장치들을 좀 잘 활용하시거나 개발하셔가지고 국민들의 그 전기요금 주머니 좀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김용훈 책임연구원께서 차량용 내부 통신보안 기술에 관한 기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화면 되나요? 네. 그럼 화면 튜닝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용훈입니다. 네. 저는 이번 기술 발표를 좀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 기술 나눔이다 보니까 좀 비메모리 쪽을 좀 제가 좀 이제 해서 그쪽으로 한번 할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자동차 내부 통신 보안 기술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캔 통신 쪽을 방어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컨텐츠는 제 간단한 소개하고 기술 개요, 그리고 기술 내용, 그 특장점, 적용 분야, 지식재산권 현황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본원은 천안에 있고요. 지금은 저희 AI 모빌리티 본부라고 해서 지금 판교에 지금 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차량 내부 통신 쪽
하고 그다음에 센서를 활용한 서비스 응용 분야 그리고 이제 AI 인지를 위한 뭐 어노테이션이라는 인지 그리고 지능형 충전 인프라 쪽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특허는 뭐 한 50거 정도 등록이 됐고 SCI는 한 10건, 국내 학술지는 21건 정도 지금 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자율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되다 보면 우리한테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슈들, 기능들,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해커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자동차를 탈취하거나 또는 자동차에다가 어떤 이유 없이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훔쳐가는 영상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거는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차량 쪽 네트워크에 물려서 차량의 시동을 켜거나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차량을 이제 도난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량의 가속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또는 차를 간단하게 이제 도어를 열거나 닫거나 그리고 락을 열거나 닫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건 실제로 탈취할 때 이제 썼던 그런 이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프 체크로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이슈화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노 질주 그때 세븐을 보면 그 악당이 이제 딱 이제 키 하나를 누르면 자동차가 막 이제 자율주행을 해서 그 뭐 주인공이 이제 탄 차를 공격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줬고요. 이때 연구원들이 보여줘서 140만 대 리콜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이슈가 돼서 우리가 보안을 신경 써야겠다라는 이슈들이 이제 떠오르게 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9세 독일 청년이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거의 자동차에서도 선두 기업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19세 독일 청년이 테슬라 25대를 일단 해킹으로 원격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서는 현재 보안 이슈가 많이 좀 이슈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사고라든지 리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시장을 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보안이라는 게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이슈가 돼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안하는 솔루션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OS나 OTA 등 이쪽에서 많은 이제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 기술 또는 세계 기술을 보면 최초의 자동차가 보안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는 기계로 돌아가는 어떤 엔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진 자동차들이다 보니까 현재 전자계통 쪽에는 많은 취약점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그 정부나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보안 이슈들이 생겨서 자동차 보안 UNEC라고 해서 UNEC라는 조직에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만들 때 보안을 넣지 않은 거는 앞으로 형식 수립 받지 못하면 판매가 안 돼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어떤 의무, 그러니까 기능 의무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 판매되는 차에 보안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의무 장착이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왜 보안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현재는 내비게이션을 보면 지금 외부에서 데이터도 받고 우리가 블루링크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요즘 뭐 차량을 핸드폰을 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조를 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텔레메틱스라고 해서 외부에서 받는 거고 내부를 쳐다보면은 지금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의 도선에
여러 개의 선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는 이 선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그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을 깔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캔이라는 캔이라는 솔루션 썼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러한 두 개의 도선에 제어기들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기들의 신호들이 전부 다 공유가 되게 한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들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에 이 용이성이 있죠. 용이성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왜 캔을 썼냐면, 캔이라는 게 아예 보안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쉬에서 처음에 만든 건데, 이것들의, 그러니까 만약 이 A라는 모듈에서 이쪽 버스에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 B에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가 보낼 때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내려고 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서로. 그럴 때 중재를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재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 편했었고요, 그동안 쓰기가. 또 하나는 신뢰성에 무지 강합니다. 이 캔이라는 통신이 총 5번의 이제 에러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이 강해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변할 일은 없어라고 해서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그게 와온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내부 통신에 대한 보안이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만약에 도어 락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또 엔진 컨트롤 이슈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상한 메시지를 주입하게 되면 얘가 그걸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상태 때문에 보안에 너무 취약한 거고, 그리고 특히나 제어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엔진 컨트롤, 브레이크 컨트롤, 이런 쪽에도 우리가 어떠한 영향이나 메시지를 주어서 차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왔던 거죠. 그래서 기밀성은 그러니까 취약점 한 3개를 말씀드리면, 기밀성입니다. 일단 여기다 선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이 선에 떠돌아다니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컨트롤 어떻게 되고 있고, 온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밀성 침해라는 거고요. 가용성 침해는 캔에서는 이제 하나의 도선을 쓰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엔진 이슈니까 1번이야. 그리고 브레이크는 0번. 그리고 도어는 한 100번 해서 0번이 가장 빠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격하는 자가 만약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0번을 써가지고 쭉 공격하다 보면 이쪽에 통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성도 침해가 되고요. 무결성 침해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0번이라는 브레이크 신호를 잡아라고 이제 원래 이슈에서 줬는데, 이쪽에서 잡지 마 하고 2를 주면 그 이제 데이터가 깨지게 돼서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아주 지금 현재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건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이 뭐냐면,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 했는데 공격자가 어떠한 루트로 들어와서 잡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차량은 브레이크를 안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재 차량을 제어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장 공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장 공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캔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개의 도선에 여기 각각 이슈들이 1, 2, 3, 4라는 서로 아이디는 딱 하나씩만 부여가 됩니다.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만약에 어떠한 모듈이나 어떤 해커가 여기서 4번을 가지고 아이디를 보내면 1, 2, 3은 이 4번을 가지고 쓰는 어떤 이슈였습니다. 근데 4번이 얘가 보내는 거와 다르게 보내면 이 1, 2, 3번은 얘가 보냈는지 이상한 어떤 모듈이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하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OBD 장치라고 해서 우리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꽂아주는 동글이 있습니다. 이건 서드 파티, 즉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를 꽂아놓으면은 얘가 이 루트를 타고 이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를 하면 여기 안에 이슈들을 이상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여기 심어져 있던 어떤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연도 하고 재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엑셀이 거꾸로 막 증가하게, 그러니까 RPM 증가하게도 해봤고,
여러 가지 도어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을 해서 원래 2017년도에 국토부하고 과제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현재는 키아트하고 이제 케이트하고 연구한 내용 중에 이제 그거를 막는 방법, 그러니까 시연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은 그걸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래서 나온 보안 솔루션들을 보면 암호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캔 데이터에서 우리가 아이디가 있고 데이터 페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로드가 최초의 차가 만들어질 때 64비트의 데이터 값만 쓸 수 있게 영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거죠. 64비트면 8바이트입니다. 겨우 이제 제어에서 썼기 때문에 크게 할당을 안 해놨고요. 이쪽에다 암호키를 삽입한다고 하면 나머지 구간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이슈화된 NXP라는 트랜시버 칩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단할 데이터들을 먼저 아까 아이디를 놔서 한다. 아마도 이게 조만간에 지금 현재 이제 막 양산이 돼서 아마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조만간에 얘가 거의 오토모티브 쪽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걸 써보려고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쓰는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캔 보안 쪽을 하면 얘도 한번 보실 수는 있는데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될 아이디들을 다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막아야 될 것도 다 등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기술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간단하게는 이게 지금 보시면 FPGA나 로직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프트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 몇 개랑 비교기 그리고 엔드오어 게이트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제안을 한 거고요. 간단한 원리만 말씀드리면 캔 버스는 모든 아까 아이디들이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도선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내 거 아이디를 누가 쓰는지도 또 내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아이디 1, 2, 3, 4가 있으면 4번이 내가 4번인데 누가 4번을 쓰고 있네. 이거는 4번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왔을 때 이거 누가 내 거 쓰고 있다 했을 때 그때 에러를 딱 발생시켜서 그 데이터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메시지가 내 거를 위장해서 누가 쓰네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 아이디가 딱 들어왔을 때 메시지를 글리치 그러니까 에러를 딱 줘서 그걸 의도적으로 깨는 방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핵심 특허인데요. 뭐냐면 기존에 아까 NXP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써야 될 아이디 그리고 내가 막아야 될 아이디를 모두 다 등록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제가 트랜시버 구조에서 트랜시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보내는 것이 이 캠퍼스 아까 두 선인데 이게 또 다시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와 받을 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어떤 ECU로부터 보낼 때 이거는 내가 보내는 거니까 알아서 등록하자 아이디를 해서 자동으로 메시지 등록하는 기능 이거를 추가해서 두 번째 핵심 특허로 해서 두 개의 핵심 특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은 뭐냐면 MCU가 있고 캔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리고 보안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캔 트랜시버가 있어서 우리가 만든 건 이 보안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많이 쓰는 FPGA 그냥 MCU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ST 마이크로 칩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보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캔 트랜시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우리가 사서 쓰죠.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티니 FPGA라고 해서 아주 작은 FPGA 사이즈를 가지고 아까 그 위에서도 특허 간단하게 로직 설명했지만 로직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 정도 되는 티니 FPGA를 써가지고 거기다 로직을 심어서 실제로 내가 보내는 아이디가 다 등록되고 외부에서 그게 왔을 때 자동으로 메시지를 깨서 에러 프레임으로 해서 딴 데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요 단계까지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요 티니 FPGA 쪽의 로직을 에이직으로 비메모리 쪽을 좀 구워서
좀 트랜시버 같이 섞어서 아예 작은 데다 넣거나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주 가벼운 로직으로 위장 공격, 그러니까 나를 속여서 누가 쓰는 거를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왔을 때 제가 에러를 만들어서 딴 데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아이디가 등록되기 때문에 기존에 최근에 나온 거와 다르게 매우 편하게 쓸 수 있다. 예, 두 가지 장점을 또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이라는 게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선박, 뭐 농용물 기계, 트랙터, 뭐 의료기기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신뢰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보안에 대해서 다 지금 현재 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권 현황 보시면 아까 말한 두 개의 특허가 사실은 지금 통신 보안 및 장치 이쪽에 지금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에서 아직 아까 자동 등록한 거는 메시지 아이디 자동 등록한 건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지금 조만간에 등록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지금 현재 지재권 관련해서 특허가 출원이 돼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 이전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상담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이희정 선생님께 설명해 주실 건데 오늘 이 자리를 그래도 마련해 주신 우리 사업화 전략실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질의응답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2시 37분이라서 한 10분 정도 쉬시고 2시 50분부터 1대1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커피랑 물이랑 이제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취하시다가요. 왼쪽 벽면에 보시면 상담 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파티션 지금 쳐져 있는 쪽이 기술 나눔 쪽이고요. 이 바깥쪽이 NTV 기술 이전 설명회 진행했던 담당 박사님께서 앉으셔서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이신데요. 2시 50분부터 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 테이블에서 상담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술 나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나 아까 설명해 주셨던 박수민 연구원한테 개별적으로 플로어에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술 중개 플랫폼은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를 하나로 이어주며 오늘날 기술 기반 산업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플랫폼의 기능이 적절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한 기술을 제 시간에 얻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한다면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빠르고 편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을 들면 AI, 즉 인공지능을 들 수 있는데요. N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2021년 기술중개 플랫폼 NTV 플러스는 NTV만의 인공지능, NT봇을 통해 기술중개 플랫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AI 빅데이터 기반 기술중개 플랫폼 NTV 플러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V는 2001년 기술거래 활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난 20년 동안 뛰어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기존 NTV의 경우 기술 정보 찾기가 다소 어려웠고 기술의 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정보의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2021년 NTV는
은행처럼 기술 정보를 모으는 데 국한되었던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 제공 범위가 종래 공공기술 중심에서 민간 기술 정보로까지 확대하여 최신의 다양한 기술 정보를 NTV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NTV 플러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 검색이 보다 빠르고 쉬워졌으며 최신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기술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통계 시각화하고 엑셀 출력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AI를 통해 기술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추천하고 각 기술의 예측된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V는 수많은 기술 정보들을 20여 년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NTV 기술관계망에서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정보들과 관련된 기술 키워드들을 모두 연결하여 통합된 기술 네트워크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기술 검색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인공지능을 입력해보면 이렇게나 많은 기술 정보와 키워드가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검색된 기술들은 오른쪽 아래의 범례를 통해 색상과 수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분홍색 노드는 1년 이내의 기술이며 연두색 기술은 4년 이상 된 기술인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네요. 사용자 연락 횟수, 기술 이전 금액, 중심 기술, 중심 키워드까지 다양한 범례를 살펴볼까요? 기술 관계망은 기술에 대한 관련 키워드를 모두 노출해주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사용자도 더 많은 기술 키워드로 관련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딥러닝 키워드에 어떤 연결 기술들이 있으며 관련 특허는 어떤 특허들이 있는지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양한 필터 조건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기술들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개발 상태에 따라 그리고 희망거래 유형에 따라 원하는 기술들만 볼 수 있어 복잡한 기술 관계망을 겁낼 필요가 없겠죠? 기술 트렌드는 기업의 성장과 산업 그리고 국가 100년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과거의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면 미래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단의 타임라인을 통해 2000년 초반의 과거로 돌아가 기술 변천사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기술 키워드가 파생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보면 2005년도에 벌써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까요? 현재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인공지능 키워드가 더욱 뚜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의 등장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사건을 감안하면 약 10년의 기술 안정기 이후의 산업 전망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 제스처 인식, 착용형 시스템, 이런 기술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메뉴의 툴 부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통계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발 상태별 등록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제공되는 정보는 아무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NTV는 기술 정보를 시각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기술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어떤 게 있고 보유기관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등록기관별 어떤 기술들을 더 많이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비율까지도 보기를 원한다면 이제 기술관계망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각 노드에 표현된 다양한 색상과 범위를 통해 통계 지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노드 탐색을 통해 해당 등록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기관별 기술들에 대해서 노드 속성 변화를 통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원하는 기술들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엑셀 출력을 통해 보관도 할 수 있어야겠죠? 현재 노출된 기술 정보들을 모두 엑셀 데이터 시트로 엑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 분석이 이제는 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NTV가 보유한 기술 가치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NTV의 AI가 기술의 예상 가격을 추정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 수요자에게 적정 기술을 연결해주는 일은 NTV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적절하지 않은 수요자에게 연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 미스 매치 문제는 사실상 기술 수요자를 지치게 하고 지속적인 기술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고민스러운 문제였는데요. 이번 기술관계망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기술 수요자에게 적정 기술을 추천하고 기술의 가격 예측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되었습니다. 먼저 NTV에 가입 후 기술 추천을 선택하면 다양한 기술들 사이에서 추천율이 높은 기술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게 됩니다. AI 추천 결과를 보게 되면 각 기술 진화 단계별 기술들의 수와 선택된 기술의 진화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볼 수 있으며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의 가치를 예측해 볼까요? 각 기술들의 예측된 가치를 이렇게 기술 노드의 사이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보면 최저부터 고가의 기술들이 분포된 수치와 해당 기술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NTV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지속적인 사용자 데이터와 기술 데이터를 학습해서 추천 지수와 가치 예측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아갈 거라고 하니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셔도 되겠네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역량은 기술이 좌우합니다. 국가기술은행 NTV는 앞으로도 양질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기술중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